안녕하세요. 저는 마흔을 바라보는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결혼하면 새로운 가족과도 인연을 맺게 되지요. 그런데 제게 명절은 기쁨보다는 차별이라는 말이 먼저 떠오릅니다. 첫 명절부터 앞치마를 메고 부엌에 갇힌 사람은 저뿐이었거든요. 형님은 웃으며 팔짱을 끼고 어머님 옆자리에 앉아 칭찬을 독차지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생선 굽고 국 끓이고 전까지 부치느라 진이 빠졌습니다. 그때는 며느리라면 당연히 해야 한다는 말 한마디로 덮였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 차별은 아이들 앞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장손이라는 이유로 자전거도 용돈도 터무니없이 차이가 났고 결국 우리 아이까지 상처를 받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노골적인 차별을 감내해야만 할까요? 결혼하고 첫 명절, 그것도 설날에 바로 티가 났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짐 풀 틈도 없이 앞치마부터 매야 했거든요. 형님은요? 대문 열자마자 어머님께 달려들어 팔짱을 끼셨습니다. 어머님은 활짝 웃으시면서 꼭 우리 맏며느리는 다르다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저는 주방에서 생선 굽고 국 끓이고 전 부치느라 진이 다 빠졌는데요. 형님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제가 뭐라도 부탁하려 하면 어머님이 먼저 막으셨죠. 형님은 어제 늦게까지 일했다. 오늘은 그냥 쉬게 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저 혼자 일하는 게 당연한 사람처럼 돼버렸고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명절마다 반복되니 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머님, 전부치기는 제가 할게요. 근데 생선이랑 국까지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요. 형님이랑 나눠서 하면 안 될까요? 그건 안 되지. 네 형님은 피곤하다고 했잖아. 임신했을 때부터 체력 떨어졌다고 했고 네가 원래 요리도 잘하잖아. 그러니까 너만 해도 충분하지. 혼자 하려니까 준비가 좀 늦어진 것 같아요. 시간도 없고 손이 모자라서요. 시간 없어도 그게 며느리 일이야. 괜히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음식이라는 건 손맛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넌 그런 거 잘하잖아. 그걸로 된 거지 뭐. 그 이후로는 아예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돌아오는 건 늘 형님은 좀 쉬게 두라는 말 아니면 제가 일할 줄 아니니까 좋지 않느냐는 소리였거든요. 그런데 진짜 짜증났던 건 이런 일이 저 혼자 있을 때만 벌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똑같이 반복되더라고요. 조카가 자전거를 타고 와서 자랑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사줬다면서 우리 할머니 최고라고 소리쳤죠. 저희 애는 그 옆에 가만히 서서 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넌 아직 어려서 자전거 못 타지 않느냐. 형이 먼저 타고 나중에 네가 물려받아도 되겠지. 이런 말을 아주 태연하게 내뱉으시더라고요. 저는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결국 애가 집에 와서 울음을 터뜨렸고요. 그 다음 명절에야 남편이 처음으로 직접 얘기를 꺼내더군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반응은 더 기가 막힌 수준이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형네 조카 자전거 사준 건 알겠는데 왜 우리 애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 그게 왜 문제야? 자전거는 장손한테 먼저 사주는 게 맞지. 네 애는 아직 어리잖아. 똑같이 말 배우고 유치원도 같이 다니는데 뭐가 어리다고. 엄마,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넌 참 별걸 다 트집 잡는다. 원래 집안의 큰아들한테 먼저 해주는 게 예의고 전통이야. 너도 그거 알고 컸잖아. 괜히 별일 아닌 걸로 애 키우기 힘들게 하지 말어. 그때 남편이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통이나 예의라는 걸 핑계 삼아서 손자 손녀를 차별하는 게 과연 당연한 거냐는 거였죠. 그런데 웃긴 건 그렇게 말하고 난 이후에도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용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이면 시어머니가 봉투를 챙겨주시긴 했는데요. 조카는 5만 원짜리 몇 장씩 받아가고 우리 애한테는 3천 원짜리 간식값이나 다름없는 돈을 쥐어주셨거든요. 아이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그 차이를 느끼기 시작하니 저는 슬슬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남편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본심을 알아보려고 다음 명절에 직접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장소는 복을 미리 챙겨줘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사람 일이 계속 똑같이 반복되면 체념하게 되는 법이잖아요. 시댁 명절이든 생일이든 늘 같은 흐름이니 저도 대충 넘기며 살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별거 아닌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다른 쪽으로 틀기도 하더라고요. 그날은 저희 아이가 그랬습니다. 왜 우리 아빠는 할머니랑 말할 때 목소리가 작냐고 묻더군요. 저는 웃고 넘겼지만 남편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이 자기 형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게요. 평소에는 아주버님이라는 말조차 잘 안 쓰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처음으로 자기 입으로 형 이야기를 직접 꺼낸 겁니다. 술잔에 물만 따라 놓고 한참 말이 없다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자기, 우리 형 사실은 입양이야. 법적으로는 형인데 피 한 방울 안 섞였어. 어?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해? 몰랐지? 엄마가 결혼 전에 입양했대. 아버지랑 결혼 전에 자식 없이 살다가 돌아가신 고모네 아이 하나 키워달라고 해서 맡았는데 아버지가 아예 친아들처럼 대했대. 그럼 형은 아예 외가 쪽 사람이야? 그런 셈이지. 근데 문제는 엄마는 그걸 평생 내내 숨기고 나한테도 절대 말 안 했어. 어릴 땐 그냥 형이라 생각했고 학교도 같이 다니고 이름도 같이 올라가고 근데 형은 나한테 한 번도 형 굿이란 적 없었어. 그 얘기를 듣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아주버님 대할 때 괜히 조심스러우면서도 정작 감정은 없는 듯 보였거든요. 알고 보니 어릴 때부터 늘 그런 태도로 살아온 거였죠. 형은 뭐든 먼저 챙겼고 잘못을 해도 늘 덮어줬다는 겁니다. 남편은 자기 도시락 없어도 참고 학원도 빠지고 수학여행비가 없어 몰래 빠진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형은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친구랑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냈고 대학도 날려버렸으며 한동안 술집 들락거리다 사업한다고 집담보로 대출받아 다 말아먹은 적도 있었다더군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어머님이 감싸고 넘어가셨다는 겁니다. 시모는 입양이라는 죄책감 때문에 형을 붙잡고 살았고 그 빚을 갚는다고 둘째인 남편을 늘 벽지처럼 취급해온 거였죠. 남편은 그 속에서 늘 눈치만 보며 지내다가 겨우 결혼을 하고 나서야 자기 인생을 가지게 된 거고요. 그럼에도 형 앞에서는 여전히 작아지고 어머님 말 한마디면 그냥 입 다물고 서 있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니 저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특히 그 형님이라는 사람이 그 무렵부터 은근슬쩍 수상한 제안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시작은 밥상이었습니다. 가족 행사랍시고 다 같이 앉아 있었지만 밥상 위 공기는 사람들 눈빛에서 이미 계산기 소리가 나는 듯 했거든요. 어머님은 숟가락 2번 뜨기도 전에 또 큰며느리 얘기, 장남 얘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씹고 넘기려 했는데 갑자기 아주버님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분위기를 확 틀어버리더군요. 사실 요즘 내가 좀 생각이 많아. 이젠 뭔가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이야. 이번에 그냥 장사 말고 조금 크게 투자가 필요하긴 한데 네가 도와주면 든든하지 않을까 싶다. 형, 그런 거면 말 꺼내지 마. 전에 했던 것도 아직 정리 안 된 거 아시잖아. 엄마 집 담보로 대출 넣었던 거 아직도 갖고 있는 중 아니야? 그때야 내가 철이 없었지. 근데 이번에 진짜야. 자료도 다 받고 전문가랑도 얘기했어. 나 혼자선 힘들고 네가 조금만 힘 보태면 완전 달라질 거야. 그런 소리 예전에 몇 번이나 들었는데 결과는 항상 똑같았잖아. 난 못 도와. 솔직히 우리도 여유 없어.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아주버님 입꼬리가 살짝 떨리더니 숟가락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으시더군요. 그러고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자기가 입양이라서 이런 대우를 받는 거냐는 소리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남편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단호하게 맞받아쳤습니다. 입양 얘기가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본인이 쳐놓은 사고들을 혈연 탓으로 돌리는 게 어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번엔 형님이 끼어들었습니다. 평소엔 목소리도 잘 안 내던 분이 갑자기 버럭하며 남편을 몰아붙였죠. 몇백만 원도 못 도와주면서 형을 탓하느냐. 동생이란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 후로는 밥맛이 통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도 따라 나올 수밖에 없었죠. 결국 그날 저녁은 그렇게 싸늘한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문제는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서 계시더군요. 평소 같으면 연락 한 번도 없이 찾아올 분이 아닌데 이건 보나마나 어제 있었던 얘기 때문이라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예상대로였던 거죠. 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형이 부탁하는데 그렇게 박하게 굴면 쓰니 그게 동생이 할 소리야. 엄마, 형 그것도 망하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엄마도 집담보 잡힌 것도 내가 갚았잖아요. 근데 또 투자하라고요? 그건 형이 철없을 때 얘기고 이번엔 진심으로 준비했대잖아. 넌 동생이면 형을 믿어야지. 어릴 때부터 형이랑 너는 어릴 때부터 뭐요? 제가 학교도 못 다닌 거요? 형 때문에 학원 끊고 알바 뛰던 거요? 그런 형을 왜 믿어야 되는데요, 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잠깐 말문이 막힌 듯 하다가 곧바로 화제를 돌리시더군요. 그래도 가족 아니냐. 네가 도와주면 다 잘 풀릴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다녀가신 뒤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남편도 단호하게 거절했으니 이제는 끝나려나 싶었죠. 그런데 집이라는 게 특히 시댁 식구들이 드나드는 집은 이상하게도 조용할수록 수상한 기운이 감도는 법이더군요. 딱 그 시점이었습니다. 형님이 갑자기 저희 집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님 심부름이라며 뭘 들고 왔다더니 문제는 집안에서 전화를 시작하신 거였죠. 현관 앞에서 신발 정리를 한다며 엎드려 계시는데요.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통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 건물은 다음 달에 등기 끝날 거라는 말, 대출만 잘 끌어오면 보증금은 충분하다는 말, 우리 쪽에서 들어가는 돈은 하나도 없고 박 사장 쪽에서 다 커버한다는 얘기까지 들려왔습니다. 이걸 듣고도 모를 수가 없었죠. 아무리 들어도 부동산 거래 얘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시댁 형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리 없으니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형님, 방금 통화하신 거 들었는데요. 건물이요? 대출이요? 무슨 얘기예요? 그거 그냥 아는 사람 도와주기로 했는데 이름만 빌려주는 거야. 난 몰라. 그냥 말만 해놓은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건물 등기까지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이름 빌려주는 건 보통 책임도 따라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그 사람 완전 믿을 만한 분이야. 우리 남편이랑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고 난 그냥 서류만 한번 본 거지 전혀 상관없어. 그 대답이 오히려 더 수상했습니다.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저럴 이유가 없는데 형님은 갑자기 손을 덜덜 떨고 눈도 못 마주치면서 괜히 너무 깊이 파지 말라는 식으로 얼버무리시더군요. 그 순간 저는 이 집안에 뭔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반응이 묘했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눈만 껌뻑거리다가 결국 말도 없이 고개만 끄덕이는 거였죠.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형이 이번에 또 뭔가 엮인 것 같긴 해. 박 사장? 예전에 그 사람 이름 들은 적 있어. 형이 투자 받는다고 하던. 그러니까 그냥 뻔한 거잖아. 형님도 모른다고 하지만 이미 서류 받다잖아. 이거 우리도 뭔가 말려둘 수 있어. 그래서 더더욱 돈은 못 줘. 애초에 이번에 안 된다고 했고 그 생각 바꿀 생각도 없어.
당신 말대로 형이 또 무리수 두는 거면 이번엔 그냥 지들끼리 책임져야지. 남편이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제가 보기엔 속으로는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수상하다 이상하다 말만 할 게 아니라 진짜 뭔 일이 있는지 확인해야겠다 싶었던 거죠. 다음 날부터 퇴근하고 혼자 부동산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버님이 흘렸던 동네 이름과 비슷한 위치를 중심으로 알아봤죠. 땅값이며 건물 시세며 최근 등기 변동까지 확인했는데 시골집 팔아 몇 천만 원 만든 형님네가 감당하기엔 액수가 너무 컸습니다. 그중 한 부동산에서 박 사장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돈을 대는지, 건물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전세 끼고 매입하려는 수법까지 다 연결됐거든요. 문제는 그 판에 우리 집이 끼어들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수상한 대화며 서류며 정신없이 살피던 와중에 일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뇌졸중. 평소 혈압 높다던 얘기만 들었지. 응급실에서 보호자 찾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말 멍해지더군요. 연락받고 병원으로 달려간 건 당연히 저와 남편이었습니다. 아주버님 부부는 연락은 받았으면서도 병원엔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문병은커녕 연락 한 통도 없었고요. 간호기록지 보호자 서명란에는 우리 이름이 빼곡했고 입원 수속부터 재활 상담까지 전부 우리 몫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어머니 얼굴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운이 쫙 빠져 있었고 한쪽 팔은 아예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신만큼은 또렷했는데 그렇게 누워있으면서도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형 걱정이었습니다. 우리 큰애 요즘 힘들 텐데 전화라도 해줬냐는 말이었죠. 그 순간은 눈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어도 기가 막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엄마, 지금 누가 누구 걱정할 때야? 형한테 연락했는데 안 받아. 병원에 안 올 것 같아. 아니야. 그 애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야. 바쁘겠지. 애가 책임감이 있어 그렇지. 책임감이면 병원에 한 번쯤은 와야지. 엄마가 누워있는데 얼마나 바쁘면 부동산 다니고 다 할 텐데 병원은 못 오냐고. 그런 소리 말고 네 형 대신 네가 좀 더 해주면 안 되겠니? 엄마가 미안해서 그래. 네 형도 마음속으로 엄청 힘들 거야. 간병도 전부 우리가 맡았습니다. 간병인을 불렀다 해도 교대는 결국 우리 차례였거든요. 밤에 열이 나면 남편이 응급처치를 했고 밥이 안 넘어가면 제가 죽을 끓이고 옷까지 갈아입혔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형은 마음이 여려서 이런 걸 못 본다는 소리였습니다. 여려서 못 본다는 사람이 병원비엔 관심도 없고 병문안조차 문자 한 줄 없었으니 참 기가 막히더군요. 남편은 그래도 묵묵히 움직였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쪽잠을 자고 회의 일정을 조율해가며 병원에 들렀습니다. 중간중간 형에게 전화를 넣기도 했는데 결과는 늘 씹히는 거였죠. 그렇게 한 달 넘게 병원살이를 이어가다 보니 남편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말은 안 해도 퇴근하면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고 병실 들어가기 전엔 꼭 한숨을 길게 내쉰 뒤에 들어가더군요. 그럼에도 어머님 앞에서는 담담하게 행동했습니다. 묻는 말에는 차분히 대답했고 상태 설명도 침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병실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겠다며 말없이 나서길래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진짜 웃기지 않냐?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앞에서 또 형 걱정이 먼저 나와. 하도 들으니까 이제 나도 익숙해질 지경이야. 근데 당신 괜찮아? 요즘 얼굴이 반쪽이야. 괜찮을 리가 있나? 근데 나도 몰랐어. 내가 엄마한테 이 정도로 무관한 존재였는지. 그 말 이제야 느껴졌어? 옛날엔 그냥 내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확실히 보여. 엄마에겐 형만 자식이고 난 그냥 보험 같은 거였던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차마 대답을 못했습니다. 괜히 위로랍시고 한마디 했다간 또 그 허한 눈빛으로 저를 볼까 싶었거든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도 병원에 꼬박 들렀지만 예전처럼 뭔가를 기대하는 눈빛은 싹 사라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재활 이야기도 오갔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좋아질수록 아주버님 쪽은 더더욱 그림자도 보이지 않더군요. 저는 이쯤이면 시어머니도 뭔가 느끼셨을까 싶었는데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애가 언젠간 꼭 찾아올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는 소리만 반복하셨습니다. 저희는 간혹 끝나고 집에 와서는 기절하듯 쓰러졌고 다음 날 또 병원으로 달려가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시어머니 퇴원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판은 그때부터 벌어졌습니다. 병수발을 다한 우리가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무언가를 받게 된 거니까요. 여태까지의 수고가 한순간에 농락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퇴원은 조용하게 진행됐습니다. 간호사한테 휠체어를 인계받아 택시에 태워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우리 부부는 쉴 틈도 없이 짐 정리하고 약 타다 드리고 병원비 마지막 정산까지 처리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 입에서는 여전히 장남도 힘들다는 말만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그 다음 주에 동네 부동산에서 들려온 얘기를 듣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집 어머님이 얼마 전에 큰아들한테 아파트를 하나 증여했다는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바로 근처 단지라더군요. 왜 그런 얘기를 남의 입을 통해 들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는데 확인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등기부를 떼보니 아주버님 이름으로 이미 등기가 완료돼 있더군요. 병원에서 나와 집에 들어온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새 아파트 증여라니 우리가 한 간병과 수고는 그 순간 전부 무시된 셈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아파트를 형한테 넘겼다고? 그거 무슨 뜻이야? 등 따숩게 좀 살려 그랬지. 장남이잖니. 장남이 편해야 엄마가 마음이 놓이지. 그래야 여한이 없지. 그럼 병원에서 간호하고 약 챙긴 사람은 뭐가 되는 건데? 형은 병문안 한 번 안 와봤어. 그런 사람한테 집을 다 줘. 네가 해준 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 그러니. 그건 당연히 해야 할 도리였고 형은 원래 그런 데를 잘 못 와. 내 집이니까 내가 편한 대로 한 거다. 그 말을 듣고 남편 입이 딱 굳었습니다. 결국 본심을 내뱉은 셈이었죠. 피 한 방울 안 섞인 입양 장남이 더 좋고 자기 친아들보다 더 믿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 집안의 진짜 바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병수발이든 돈이든 희생은 우리가 떠안고 보상은 형이 독차지하는 구조였던 겁니다. 논리도 없고 기준도 없고 감정 하나로만 움직이는 사람한테 더는 기대할 게 없다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멍한 얼굴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말수가 확 줄었고 집에 와서는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며 한숨만 내쉬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식사가 끝나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주버님 번호를 눌러 연결되자마자 남편이 단호하게 두 마디를 했습니다. 엄마 집 그거 당신한테 안 간다. 더 이상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요. 통화는 20초도 안 돼 끊겼습니다. 남편 얼굴은 금세 모든 게 비워진 사람처럼 변해 있었고 이제 무슨 일이 생기든 각오가 돼 있다는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주버님이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인사 한마디도 없이 곧장 남편 멱살을 덥석 잡아 올리더군요. 저는 순간 얼어붙어서 한동안 꼼짝도 못했습니다. 야, 너 진짜 미쳤냐? 네가 뭔데 엄마 집을 안 준다 말아야. 그게 네가 결정할 일이야? 형이 받을 자격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 엄마가 쓰러졌을 때 병원에 그림자도 안 비쳤잖아. 내가 뭘 보고 그걸 줘야 돼? 그게 내가 입양이라 그런 거지. 결국 그거잖아. 네가 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입양은 핑계야. 형이 뭘 했는지 생각해봐. 엄마한테 뭘 했는지, 나한테 뭘 했는지. 그 대화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은 입양 이야기를 계속 반복했고 남편은 그걸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붙잡힌 멱살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고 거실 공기는 팽팽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꺼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왜들 그러냐?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느냐는 소리였습니다. 멱살을 잡고 있는 형을 말리는 게 아니라 상황 자체만 나무라는 태도였던 거죠. 그리고 아주버님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이 집은 법적으로 엄마가 준 거고 본인이 그 집 담보로 대출 넣는 것도 이미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만약 방해하면 엄마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고소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덧붙였죠. 정신적 피해라는 단어에 남편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말 그대로 전운이 감도는 공간이 됐습니다. 아주버님은 문을 닫고 나가긴 했지만 그 눈빛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주버님이 떠난 뒤 거실에 앉아있던 남편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남편 앞으로 자료처를 밀어놨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모아둔 부동산 정보들이었죠. 단순히 전단지 몇 장이 아니라 실제 등기부등본, 담보기록, 거래 사례까지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박 사장. 아주버님이 이전 사업 말아먹을 때 마지막으로 붙어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그 이름이 최근 부동산 담보 계약서에 다시 찍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담보가 다름 아닌 시어머니가 증여해준 아파트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서류에는 아주버님 단독 명의가 적혀 있었고 그 집을 담보로 5억까지 끌어다 쓰려는 대출 신청이 이미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공동 서명자는 형님이었습니다. 당신 이거 어디서 뽑았어? 이거 진짜야? 부동산 2군데 돌고 법무사 사무실 하나 끼고 확인했어. 저 박 사장이라는 사람 예전에 형이랑 같이 있다가 잠적했다는 사람 맞지? 형이한테 천재 투자자라고 부르던 사람. 근데 나중에 회사 이름 바꾸고 튀었다는 얘기 있었어. 설마 지금도? 지금은 형이 그 사람 앞세워서 돈 땡길 준비 중이고요. 우리 시어머니가 준 그 아파트 담보로 쓰이고 있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이마를 가렸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입을 열더군요. 이걸 어떻게 알리느냐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형님네가 아파트 증여받고 여는 집들이 자리에서 공개하자는 거였죠. 그 자리에 시어머니와 친척들이 다 모일 테니 더 이상 내가 오해했다고 넘어갈 수는 없을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내내 뒤척였습니다. 잤는지 안 잤는지도 모르겠더군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멍한 얼굴이었고 그러다 결국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 준비했으니 자기는 뒤에서 서 있겠다는 거였죠. 지금 남편이 낼 수 있는 최대의 결심이 그 정도였던 겁니다. 예고한 대로 아주버님 부부는 집들이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수 마련해준 그 아파트에서였죠. 평수도 넉넉했고 리모델링도 말끔히 되어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한가득 차려졌고 친척들과 지인들이 모여 숟가락을 들며 축하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긴 자기 신혼집이 아니라며 겸손을 가장했지만 입에선 그 말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은 요 근래 받은 선물 중 제일 크다면서 뿌듯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만 보면 누가 봐도 성공한 맏며느리와 능력 있는 장남의 표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간 이유는 축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준비한 자료가 있었고 타이밍만 보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남편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입을 열었습니다. 마치 건배사라도 하듯이 말이었죠. 형,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이 집 엄마가 증여해 준 거잖아. 근데 담보 설정 들어간 거 알고 있어?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 같은 날 그딴 얘기 할 거야? 박 사장이라는 이름 기억나? 형이 전에 사업할 때 같이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랑 이번에도 같이 뭐 하더라? 그래서 뭐? 네가 뭘 한다 그래? 너 원래 다 무시했잖아. 네가 친아들이라서 그래?
딱 그 말이 나오자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갑자기 입양이라는 단어가 사람들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갔고 몇몇 친척들은 숟가락을 내려놓은 채 서로 눈치만 보더군요. 그 순간 형님이 뭔가를 주섬주섬 챙기더니 가방을 들었는데 서류 뭉치가 후두둑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계약서, 담보 설정 동의서, 대출 계획표, 박 사장 명함까지 그 자리에서 바닥 가득 펼쳐졌고 저는 조용히 한 장을 집어들고 읽어줬습니다. 본 건물은 공동 운영 조건에 따라 대출금 회수가 불가할 시 3인이 공동 책임을 진다.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그게 과연 그냥 이름만 빌려준 거였을까요? 사람들 얼굴이 하나둘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제야 의자에 털썩 앉으며 그게 뭐냐, 이게 대체 뭐냐 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은 입만 열면 오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집들이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식탁 위 음식은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준비한 서류를 정리했고 다음 수순으로 넘어갈 채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확실히 본 건 서류 한 장이 분위기를 통째로 얼려버리는 장면이었습니다. 형님 가방에서 튀어나온 건 단순한 대출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요양원 브로시어 특실 장기 케어 상담 환영이라고 적힌 문서 박 사장 명함,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담보 설정 사본까지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말없이 주워보던 시어머니는 한 장 읽고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결국 식탁에 엎드려 흐느끼셨습니다. 이걸 자기를 속이고 몰래 했단 말이냐고 읊조리셨죠. 하객들 모두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아주버님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다 오해라고 고래고래 외쳤습니다. 저 문서들은 임시로 돌려본 것뿐이라고 소리쳤지만 형님은 옆에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끌어모으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형수님 엄마 몰래 아파트 담보로 대출 걸고 요양원 입소 계획까지 세운 게 오해야? 이게 그냥 종이야? 어머니 성함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건 그냥 혹시 몰라서 받아본 거야.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형한테 준 집인데 왜 엄마 이름이 들어가야 돼? 왜 동의 없이 저런 게 돌고 있어? 그냥 정보 수집 차원이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진짜예요. 그냥 부르셔야 아무나 받을 수 있잖아요. 대출도 아직 실행 안 됐고요. 거기 있던 어르신 친척들이 하나둘씩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사촌 형수는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 이런 꼴 보려고 집들이 온 건 아니라며 나가버리셨습니다. 그 순간에서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고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애비 없는 집 말아먹지 않으려고 이 아들 하나만 믿고 살아왔는데 결국 자기까지 내치려는 거냐는 거였죠. 집들이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정지된 듯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음식은 상위에서 그대로 식어갔고 남은 사람들은 말없이 바닥에 널린 서류만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류를 챙겨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 동안에도 아주버님 목소리가 뭔가 설명하려는 듯 들려왔지만 이미 아무도 귀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집들이가 끝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형님 부부가 우리 집으로 따로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할 말을 다 한 상태라 무슨 변명을 꺼내려나 싶었죠. 그런데 시작부터 둘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형님이 먼저 터뜨렸습니다. 자기는 아파트만 받고 끝내려 했을 뿐 그 이상은 아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이 눈을 부라리며 곧장 맞받아쳤습니다. 네가 같이 산다고 해야 엄마가 재산을 준다고 했지 않느냐. 자기는 그 말 믿고 다 세팅한 거라는 주장이었죠. 둘은 우리 쪽은 신경도 쓰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싸움을 벌였습니다. 욕설까지 오갔습니다. 형님은 누가 요양원까지 끌어들이랬냐고 소리쳤고 아주버님은 네가 아파트 하나로 만족 못하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맞섰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따라 들어오셨습니다. 문간에 서서 그 꼴을 다 지켜보고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그러다 겨우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너희 다 그럴 생각이었구나. 나는 진짜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그 말에 형님은 입을 다물었고 아주버님은 등을 돌렸습니다. 엄마, 이게 현실이에요. 형이랑 형수님 계획했던 거 다 들어간 거고요. 엄마한테 미리 말 안 한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에요. 난 그냥 조금이라도 힘내라고 그랬던 건데 어떻게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니? 엄마가 믿은 사람들 다 엄마 이용했어요. 우린 그동안 그냥 지켜봤고요.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연락을 끊으셨습니다. 아주버님 부부도 따로따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날 때마다 서로 비난만 주고받았고 완전히 갈라지는 분위기였습니다. 부부싸움에 시어머니의 실망까지 겹치자 집안 분위기는 말 그대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며칠간 잠잠하다 싶더니 시어머니가 다시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엔 혼자였고 얼굴에는 단단한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절연을 선언하러 오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끝났다고. 아들에게 하는 말치고는 차갑게 들렸고 큰 며느리에게 내뱉는 말치고는 단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형님도 옆에서 우리가 부족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표정은 바위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나 더는 못 봐주겠다. 내가 뭘 얼마나 더 해줘야 됐어. 등 따숩게 살라고 집도 주고 사람도 믿었는데 그걸 이렇게 쓰냐? 엄마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내가 욕심을 부렸어. 근데 다 엄마 생각해서 그런 거였어. 우리 잘 살아야 엄마도 편하잖아. 넌 평생 그런 식이었지. 말만 엄마 걱정. 행동은 네 욕심. 이제 그 입에 엄마 소리도 붙이지 말어. 어머님, 저희가 진짜 잘못했어요. 그때 몰랐어요. 그냥 너무 급했어요. 애들 교육비도 그렇고 생활비도 그게 다. 변명은 한참 이어졌지만 이미 드러난 서류와 모두가 목격한 상황 앞에서 무슨 말이 더 필요했겠습니까? 시어머니는 결국 등기 이전을 취소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겠다며 변호사 이름까지 언급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사람들 사이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아주버님 부부는 우리 집에 발길조차 끊었고 시어머니도 더 이상 감정 섞인 대화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필요한 말만 짧게 남기고는 곧바로 연락을 마무리하시더군요. 증여 취소 얘기가 나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이젠 끝났다며 단호하게 말씀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전혀 다른 얼굴로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눈은 벌겋게 부어 있었고 손에는 비닐봉지 몇 개를 들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남편과 마주 앉더니 그제야 입을 여셨습니다. 자신이 너무 늦게 깨달았고 아들에게 너무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말에도 남편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고 저는 그 옆에 조용히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평생 가슴속에 쌓여있던 말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중간에 울음을 터뜨렸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말도 못 믿겠어. 형만 감싸고 형 잘되라고만 하다가 엄마가 나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알아? 학교도 안 보내고 형 빚 갚는다고 내 통장도 다 털어가고 그래도 나 뭐라고 한 적 없었어.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제라도 다시 해볼 수 없겠니? 그 말에 남편이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은 전과 달랐습니다. 흔한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그저 조용한 단절만이 자리 잡은 듯 보였습니다. 저 역시 놀랐습니다. 늘 뒤로 빠져있던 남편이 그날만큼은 한마디 한마디를 또렷하게 던졌고 그 말들은 시어머니 가슴을 정통으로 겨눴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울었고 남편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와 선을 긋고 법적으로 증여가 취소된 뒤부터 아주버님 부부 사정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대출이 막혔고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둔 계약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계약금으로 넣었던 돈은 위약금으로 날아갔고 이후엔 박 사장과도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고 하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들려온 소식도 있었습니다. 형님네 부부가 살던 집을 빼고 나왔다는 거였습니다.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옮겼고 보증금은 이미 다른 데 써버려 남은 돈도 거의 없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반지하 원룸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들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등을 완전히 돌린 상태였고 친척들 사이에서도 이미지는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 눈치는 그런데 정확하지 않습니까? 냄새라도 난다 싶으면 가장 먼저 손절부터 하니까요. 형 결국 계약금 날린 것도 모자라서 박 사장한테도 돈 떼었다며? 그 박 사장이라는 사람 원래 그런 식으로 한 번씩 사라졌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왜 또 그런 사람 붙잡았을까? 그때도 형이 그 사람 말만 믿고 사업 시작했거든. 그 길로 집 날리고 빚 지고 엄마가 그때도 형 말만 믿었지. 이번엔 누구한테도 책임 못 돌릴걸. 본인이 다 결정하고 본인이 서명하고 본인이 계약금 넣었으니까. 남편은 그 얘기를 담담하게 꺼냈지만 얼굴빛은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다 해도 형은 형이니까요. 그래도 이번만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와줄까? 그런 말조차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로선 묘하게 후련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돈이 사람을 망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돈 앞에 무너지는 장면을 수없이 반복해온 결과였으니까요. 형님은 SNS 계정까지 전부 지우고 연락도 끊은 상태였습니다. 아주버님은 단칸방에서 조용히 산다는 얘기만 들려왔습니다. 일이 그렇게 흘러가는데도 누구 하나 말리지 않았고 안타깝다는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아주버님 네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등기 정리까지 끝난 뒤에도 시어머니는 말없이 지내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전화라도 걸어 따져 물었을 뿐인데 그때부터는 연락 한 통조차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파트를 다시 되찾은 뒤로 몸이 더 안 좋아지셨다고 했습니다. 병원 기록에 다시 이름이 올라왔고 뇌졸중 후유증에다 우울 증세까지 겹쳤다는 이야기가 흘러들었습니다. 다 주변을 통해 전해 들은 말이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서울 집을 정리하고 아버지 묘 옆 시골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 이후는 연락 두절, 왕래 없음, 명절에도 생일에도 연락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끊은 줄 알았는데 실은 시어머니 스스로 자취를 감춘 셈이었습니다. 엄마가 아예 시골로 내려갔다더라. 아는 친척이 집 정리하는 거 도왔다고 연락 왔어. 건강이 그렇게 안 좋다면서 왜 시골로 내려가셔?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모르겠어. 아마 얼굴 들고 서울에서 못 살겠다 생각한 거겠지. 체면 중시하는 사람이니까. 그때 남편 말투가 참 낯설게 들렸습니다. 평생 시어머니 눈치만 보며 살던 사람이 그렇게 딱 잘라 말하니 말이죠. 시어머니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 해도 우리 집 번호만큼은 기억하고 계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집 유선전화로 몇 차례 연락이 왔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고 문자도 모조리 무시했습니다. 저 역시 굳이 대신 나설 이유는 없었습니다. 혼자 내려간 시골집은 오래된 기와집이라더군요.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고 전기요금도 밀려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끝내 누군가 찾아오길 기다리셨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골로 내려간 뒤 남편은 한동안 말을 아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회사만 다니고 집에 오면 텔레비전만 멍하니 바라보다 눕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을 먹고 난 뒤 말없이 앉아있던 남편이 불쑥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고 평소답지 않게 낯설었습니다. 자기가 틀린 게 아니었지 않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정리가 끝나지 않은 게 있다는 걸요. 그렇게 남편이 조금씩 정리해가는 틈 사이로 예고도 없이 다시 기어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아주버님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먼저 시어머니 쪽으로 연락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전화도 하고 직접 문 앞까지 찾아갔다더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을 문 밖에서 돌려 쓰셨다고 했습니다. 다신 오지 말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문조차 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화살이 곧장 우리 쪽으로 튀었습니다. 어느 평일 저녁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우리 집 초인종에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그 얼굴들이 서 있었습니다. 눈에 힘이 빠진 채 들고 온 건 대충 접힌 비닐봉지 하나였고, 형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으며 아주버님은 말끝마다 마지막 끼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문은 남편이 닫았고 저는 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앉힌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엄마도 아빠도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거라고. 너한테 그런 모습은 다시 보여주지 않을 거라고요. 형님네가 조용히 사라지고 시어머니마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니 우리 둘 사이에는 진공 같은 시간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남편이 말없이 부동산 광고지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집을 마련하자고. 대기업 맞벌이로 10년 넘게 살아온 부부였으니 적금이 없을 리는 없었습니다. 전세 탈출이란 말만 늘 입에 올렸는데 그날 처음으로 현실적인 얘기로 바뀐 겁니다. 우리가 고른 건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오래된 구축이었지만 리모델링은 깔끔히 돼 있었고 아이 방이 따로 있었으며 거실에는 작은 창으로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집이었습니다. 이사 날엔 도배 냄새조차 차에 빠지지 않았는데도 딸아이는 방을 뛰어다니며 신나했습니다. 여보 여기 봐. 이 벽 쪽에 책장 놓고 이쪽에 아이 책상 어때? 좋아. 근데 침대는 창문 반대편에 나을 것 같아. 햇빛 들면 아침마다 자동 기상 될 거야. 좋다. 애 방은 우리가 예전에 갖고 싶던 방처럼 꾸미자. 벽지는 하늘색, 조명은 별 모양, 커튼도 하나하나 직접 고르고. 이사 첫날 짐은 다 풀지 못했지만 식사는 해야 했습니다. 근처 분식집에서 김밥과 떡볶이를 사와 거실 바닥에 상을 펴고 셋이 둘러 앉았습니다. TV는 아직 연결 전이라 라디오만 틀어놓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아이도 따라 웃었고 남편은 무릎에 앉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한마디를 내뱉더군요. 우리 이제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 진짜로 누구 기대지도 말고 누구 원망하지도 말고 그냥 우리 셋이 이 집안에서 잘 살아보자. 그렇게 하자. 우리끼리 충분하니까. 그리고 나도 이제 더는 예전 얘기 꺼내지 않을게. 당신도 다 털고 우리 딸 앞에선 늘 웃는 얼굴로만 살자. 그렇게 시작한 집, 그렇게 쌓아간 일상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뭔지, 어떻게 다시 만들어지는 건지, 우리는 그걸 우리끼리 새로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집도 정착했고, 삶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무렵이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그 후에도 몇 번 친척들 사이를 돌며 도움을 청했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땐 이미 늦었습니다. 집들이 사건 이후로 소문이 다 퍼졌고 서류까지 돌았으니 누가 지갑을 열어주겠습니까? 처음엔 연고도 없는 동네로 이사 갔다가 다시 서울 근교로 왔다가 결국은 형님 고향 근처로 흘러갔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떠돌며 산 거였죠. 소문은 무성했지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뒷말만 했습니다. 그 집은 손대면 물든다더라 이런 식으로요. 요즘 우리 딸은 학예회 준비하느라 바쁘고 남편은 주말마다 마트에서 장 보면서 오늘 저녁 뭘 먹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출근길마다 커피 들고 버스를 타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별거 아닌 일상인데 그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삶이었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에게 기대지도 않으면서 오롯이 우리 셋을 중심으로 도는 삶. 소박하지만 가장 단단하게 쌓아 올린 결과였습니다. 시어머니나 아주버님네가 어떤 말로 우리를 기억하든 어디서 어떻게 떠돌든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더는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다음 장면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 셋의 이야기로 채워야 하니까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